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 전국은 물과의 전쟁입니다. 도로는 잠기고 하천은 넘치고 빗줄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이럴 때는 괜찮겠지. 안 됩니다. 발목까지 찬 물 순식간에 허리까지 찹니다. 집 앞 골목이라 괜찮다? 위험합니다. 차로 훅 지나가면 된다? 멈추십시오. 비가 그칠 때까지 우리는 안전 지키기에 전력을 해야겠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아하, 사극을 비롯해서 각종 이 연극 또는 이 드라마에서 선굵은 연기를 펼쳤던 정옥은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세상에 최근에 뭐 무속인 됐다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상 중에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조상님들? 신내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저와 같이 이렇게 손님들 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신병이 너무너무 도져가지고 힘이 들어서 어느 단골네를 찾아갔더니 이제 때가 돼서 신을 받아야 된대요. 신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내가 배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면 안 되지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나를 때려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허리를 못 펴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막 그냥 다 막 막 쪼개지는 것 같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상담을 하세요? 신인 시절에는 최대 한 40명 본 적이 있고요. 40.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한 11시 정도면 40명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아, 기가 쏙 빠지셨겠네. 기가 이게 빠지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할 때보다도 더 에너지 소모가 말도 못해. 아유, 뭐 좀 먹어야 돼. 먹어야지. 저게 식사인지 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대충 때운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대충 식사를 끼니를 때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목 보니까 세금 폭탄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옥은 씨가 굉장히 배우로서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무속인이 됐고요. 신당을 열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게 2015년부터 그냥 쭉 해온 거예요. 무당이자 방송인으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하루에 40명까지 받았다고 와, 그렇게나 했잖아요. 많이요? 네.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수년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지금 드러났는데요. 어머. 이게 알고 보니까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신당을 운영을 해왔다고 하고요.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세금 문제는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 국민은 뭐 4대 의무 중에 이 뭐 국방의 의무, 뭐 요즘 남녀 다 가니까 국방의 의무도 있지만 납세가 세금 문제도 되게 민감하다. 근데 수년이라면 한두 해는 아닌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꽤 오랜 기간 소득세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세무서에서 2022년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속인으로서 받은 소득과 관련해서 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옥은 씨가 운영하는 이 신당에 대해서도 세무서는 점수럽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강제로 등록시켰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또 1년 6개월치 부가세가 이제 누락이 돼서 2017년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해서 부가세도 추가로 고지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언뜻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뭐 정호근 씨 나이가 막 어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최진영 변호사님이나 손정희 변호사님도 어디 가서 강연 한 번만 해도 그거 받아서 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국민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저 신당에 아까 하루는 많게는 40명까지 올 때면 뭐 이른바 뭐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상담 비용이든 뭐든. 근데 그걸 받았다? 이게 무슨 그냥 좋아서 준 게 아닐 텐데 그걸 신고를 안 한다? 이거 언뜻 이해 안 돼요. 언뜻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은 붙는 겁니다. 그건 네. 뭐 어느 곳이나 다 예외가 없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정호근 씨는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 네. 탈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간 왜 그럼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면세 사업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신당을 차리고 뭐 구술하거나 아니면 뭐 점을 치거나 이러면서 이제 받잖아요. 복채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를. 근데 그게 면세인 줄 알았다는 게 지금 정 씨의 주장이에요. 좀 이제 뭐 착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면세 무속 활동이라는 게 면세 사업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주장이죠. 신당을 차린 것도 본인 생각에는 종교의 시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받은 돈은 소위 이제 부가세가 안 붙는 기부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법당에 가서 예컨대 뭐 불교의 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면 기부금을 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자신이 관련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여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그 말은 이것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 무속인들의 관행은 그럼 안 냈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다 보니까 점술 영역의 과세 대상이라는 걸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호근 씨는 또 이번 세금 문제는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결코 납세 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해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빗길을 뚫고 지금 스튜디오에 도착하신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 정호근 씨 사연 들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정호근 씨는 5년간 세금 안 낸 게 단순 착각과 내가 무지였어요. 무지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행정적인 사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어떤 과세 처분이 되는데요. 제가 쉽게 우리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시청자를 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물적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이런 무속인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사찰 이런 케이스는 종교인 비과세가 되는 것과 별도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으로서의 하나의 그 코드가 부과되는 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예, 부가세 그 어떻게 보면 부과가 되는데 정호근 씨 같은 경우는 그 얘기 하잖아요.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물적 시설 없이 인적인 어떤 용역만 저희가 하고 독립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이 정도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왔더니만 2017년부터 용역 제공하면서 신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포털에도 보면은 그 장소가 딱 특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적 시설을 갖춰놨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물적 시설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막 이해가 쉽게 됐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5년간 세금을 안 내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른바 잘 나갈 때는 하루에 40명도 상담을 받았다면 5년 치면 꽤 수입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세요라고 국세청한테 통보받았으니까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내는 건 당연히 다 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정호근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일단 다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탈세 의도는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2022년에 받았던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다 냈고 그다음에 작년에 받은 2차 처분에 대해서는 그때 대출을 받아서 상당액을 먼저 낸 다음에 자녀 세액에 대해서는 분할로 수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물론 공인의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늦었지만 다행인 게 성실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예요. 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만 어리석은 취급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앞으로 다짐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습 본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배우 안재욱 씨 얘긴데 배우 안재욱 씨가 왜 저분들 사이에 있었을까요? 재벌 총수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저 자리에 모인 면면을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뭐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지금 다 대박 사건이에요. 지금 대박 사건인 분들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기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어허. 한 베트남 국빈 만찬 현장인데 정말 재계가 총출동했고요. 정계에서도 이제 그러니까요. 왔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얼굴이 있죠. 안재욱 씨입니다. 네. 안재욱 씨가 왜 저기서 발견됐을까 싶잖아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석자들 몇 면을 와, 좀 대박 볼게요. 사건이에요.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바로 옆에 보이고요.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이고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보입니다. 어. 정쟁의 인사들이 두루두루 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있는 그 헤드 테이블에 테이블? 안재욱 씨가 있는 거예요. 어. 안재욱 씨는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옆자리에 있는 내빈들과 뭐 인사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네. 행사가 시작되니까 또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행사에 임하는 자세까지 지금 보여줬습니다. 뭐 대통령과 마주보는 자리 대박 사건이에요. 네, 바로 맞은편 자리에 어머. 앉아 있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은 저 행사가 아주 큰 의미 있는 행사인 걸 알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시청자들 궁금증이 근데 그 자리에 왜 안재욱 씨가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안재욱 씨가 베트남에서 한류의 시조새라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베트남에서 K-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 요즘에 송혜교 씨 나오는 뭐 또 글로리라든가 사랑의 불시착, 뭐 응답하라 1988, 태행의 후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이런 K-드라마의 인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안재욱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바로 1997년에 안재욱 씨하고 고 최진실 씨가 나왔던 별은 내 가슴에. 아, 대박 사건 이 드라마가 진짜. 당시에 중국에서도 대박을 치면서 안짜유 씨 신드롬이 중국에서 터졌었는데. 안짜이 씨. 와.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저게 대박을 쳤다는 것이고 한류 원조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이 노래 진짜 이 노래 진짜 대박 사건. 최진봉 교수님 혹시 그냥 이 뭐 찬양 복음성가만 부르시지만 이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기억납니다. 아하. 별은 내 가슴에는 뭐 정말 엄청난 진짜, 인기였죠. 진짜 대박 제가 볼 때 사건. 이게 시청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휴. 시청률이 네. 49.3%. 설마요? 거의 50%. 일주일 합해서? 아니요. 평상시에 그냥 한 해가 대박 사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와. 당시에는 차가 안 다닐 정도였다니까요. 왜냐하면 녹화하기도 힘들고 예전에는 요즘 뭐 그냥 유튜브 보면 다 나오지만 네네. 옛날에는 그때 그 시간에 안 보면 볼 수가 없는 와. 상태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고요. 네. 이 드라마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야. K 한류의 가장 시조새 아까 뭐 하재근 편은 그 표현을 썼는데 가장 먼저 한류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안재욱 씨예요. 그러다 야.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에게 안재욱 씨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인기를 누릴 드라마죠. 시간도 없을 예능 만큼 프로 아니에요. 드라마예요. 네. 인기를 누릴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대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여유가 있어야 내가 인기가 있구나 이럴 텐데 가는 곳마다 아는 척하고 이러니까 네. 그걸 누릴 수 없을 야.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밖을 더 못 다닌대요. 왜요? 사람들이 막 아는 척하고 사진 찍자고 이러니까. 김명준 앵커도 그러지 않나요? 요즘 네, 빨리 나가면?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술 한잔 마시러 가도 가게 앞에 팬들이 너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네.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세상에. 그래서 결국 이만큼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베트남이 특히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저게 한 베트남 국빈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안재욱 씨를 저게 초청한 걸로 보여집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안재욱 씨가 대한민국을 빛낸 민간 외교관 자격으로라도 저 자리에 앉을 자격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세요. 마치 안재욱 씨가 또 이렇게 정장 입고 딱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연같이 느껴지는 어떤 드라마 촬영 세트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본 누리꾼들도 비슷한 반응인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30년 전 드라마잖아요. 아, 그렇죠. 30년 전 드라마인데 지금도 이 인기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 젊은 분들은 이 드라마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는 그냥 젊은 회장님, 어디 중견기업 회장님인가라는 댓글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차 회장이나 다른 회장님, 재벌 총수들 그분들은 많이 뉴스통에 봤는데 저 젊은 회장은 누구?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그래도 뭔가 안재욱 씨가 지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정말 앞으로 또 많은 활동, 국위 선양하는 활동도 해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강남 입성, 아니 너무 부러운데 진짜 이거 가능해요. 근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대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아까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내가 500만 원, 남편이 5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결혼을 해서요. 처음에는 뭐 강원도, 제주도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걸 좀 모으고 모아서 두 자녀를 낳고 서울로 와서 강남에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강남에 입성을 했대요. 어허. 비법이 있다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믿어주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했던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양지은 씨입니다. 어머나? 뭐 엄마 양지은 그리고 아내 양지은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효녀 가수 양지은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야 얼굴 알겠네. 네, 무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양지은 씨 노래는 언제들은 다 푸근하고 진짜 잘해요. 노래 잘하는 거 뭐 정평이 나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왜 양지은 씨 앞에 수식어가 효녀 가수가 붙는 거예요? 양지은 씨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내드렸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효녀 가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스토리가 그랬군요. 있고, 지난 2021년에 양지은 씨가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 순식간에 일약 탑스타가 됐는데 지금 양지은 씨가 데뷔 5년 차거든요. 근데 결혼 9년 차입니다. 결혼을 먼저 한 거죠.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을 낳은 다음에 이제 오디션 공고를 보고 오디션에 지원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그 당시에 제주도에 살던 무렵이었었는데 서울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이제 오디션에서 우승을 한 거죠. 와. 일약 이제 탑스타가 됐는데 네. 최근에 양지은 씨가 MBN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자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던가 동갑내기 부부의 뭐 끈끈한 신뢰,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강남 집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와. 양지은 씨가 제주도에서 사는 모습은 과거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아하. 강남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이야. 공개가 별로 안 됐어서 굉장히 궁금한데 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뭐 집이 하나도 없는데? 아유,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집 뺐어요? 잠깐. 집 내놨어요? 네, 아니에요. 집 내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 TV도 없고 소파도 없어. 근데 이게 애기 있는 집이라고 상상이 안 가, 지금. 너무 깨끗해. 애들 TV를 안 보여줘요. 아예 미디어를 아예 헤드도? 안 보여줘요. 네, 아예 안 보여줘요. 근데 아이들이 TV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안 쫄라요? 안 졸라요. 전혀 안 졸라요. 그러면
거실에서 애들이랑 뭐 어떻게 앉아서 놀아요? 이 식탁을 여기로도 이동했다가 여기로도 이동했다 하면서 그냥 여기서 사용하고 싶을 땐 서재처럼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학교 끝나면 아주 잘 놀아요. 전 예체능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좋다. 예체능이 다 있네 여기. 동네 친구들이 다 와서 여기 다 놀다.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집 같은. 아니 게다가 또 강남 집이라고 하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진짜 또 여느 연예인처럼 들어서자마자 뭐 으리으리한 막 그림 큰 거 걸려 있고 막 호랑이 가죽 걸려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진짜. 야, 저는 사랑이 가득한 집 같은데요. 와. 세계가 없고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뭐가 없느냐? 뭘까요? TV가 없습니다. 아하. 소파가 없습니다. 네. 1층이라 층간 소음 제로. 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세 가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아하. 두 번째, 네. 예술이 숨쉽니다. 오.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득한 것 같네요. 야. 제가 저걸 보면서 네. 저도 어릴 때 아이들을 위해서 저런 환경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마음도 깊고 씀씀이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철학도 있는 것 같아서 야. 정말 우리 이 방송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아이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한 거 지금 강남 집인데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저 상황 보면 지금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놀고 있다는 막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이들 보세요. 좀 많이 컸어요. 결혼 생활을 일찍 시작했다는 막 느낌이 확 드네요, 지금. 양지은 씨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6살에 했는데 남편도 26살 동갑내기 남편이었으니까 우리 기준은 사실 굉장히 빨리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26살이면 사회 초년생이라서 사실 결혼 준비 자금도 없는 그럴 때잖아요. 실제로 이 부부도 그랬습니다. 각자 모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500만 원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만난 지 4개월 만에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고 특히 결혼식장도 이 양지은 씨 부모님이 결혼했었던 제주도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양가 도움받지 말고 결혼해보자라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아주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 사랑 이 연애 이 스토리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대체 어떤 점에 푹 빠졌길래 4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친구로 한 10개월 지내다가 데이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데이트하고 나서 거의 한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한 달 사귀고는 결혼하자 했어요. 어디에 꽂혔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혹시 외모가 당신의 스타일이었어? 했더니 그건 아니래. 뭐야 그럼? 약간 치아가 너무 골라가지고 예뻐서? 아빠한테 신장을 기증을 한 게 저한테는 평생을 검사해야 되는 사람? 아기도 안 낳았는데 이제 너무 큰 수술을 했으니까 좀 이걸 말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 어르신들도 숨기라 그랬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럴 순 없고 연애 초반에 꺼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 같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한테 내가 이런 치부같이 생각하는 거를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해주는 거가 너무 고맙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천생연분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감동하고 이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부분이 딱 있었네요. 근데 아까 효녀 가수 얘기 잠깐 우리 하재관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시지만 혹시라도 왜 효녀 가수라고 불리는지 모르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런 거 2010년에 시한부 판정을 양지은 씨 아버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지은 씨가 결혼하기 세상에, 전에 이 이 영상이네요. 영상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당시 양지은 씨는 결혼하기 전에 본인의 신장을 떼서 아버지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겠습니까? 세상에. 딸의 신장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효녀 가수라고 지금 저 보면 딸이 아버지를 만지는 모습이나 저 모습 보면 아버지에 대한 효녀가 효심이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저 장면 하나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는 양지은 씨가 정식 가수로 데뷔해서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도중에 네.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10년 더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차피 그때 하늘나라 갔을 텐데, 이 말은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갔을 텐데 지은이 덕에 10여 년을 더 연장해 살았으니 선물 받은 인생이다. 아이고, 이렇게 세상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께서는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헐헐 날아서 지은이 행사장이든 무대 어디든 구경 다닐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양지은 씨는 그 말이 늘 가슴에 있으면서 무대에 오를 때마다 아버지가 와서 구경하실 것만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가족 사이에서도요, 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다는 게 또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직 검사도 해보고 다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마음, 양지은 씨의 그 마음을 남편분도 너무 감동했을 때고,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도 이게 산 교육이 됐을 거냐. 뭐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뭔가를 세상 물정을 이해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 주셨고 이식하셨대. 그 내용이, 그 얘기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산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특히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이 사례가 결국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본인의 엄마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는 것 자체로는 얼마나 가족이가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그러네요. 하나의 사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이런 엄마를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건 가족을 넘어서서 그렇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의 이런 솔선수범,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해준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식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입이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는 식구는 뭐예요? 같이 산다고 식구는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식구라는 걸 양지은 씨가 정말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강남에서 내 가족 멋지게 사는 모습, 그리고 무대를 통해서도 또 멋진 모습 뉴스파이터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택시 기사님이 택시에서 왜 내려서 또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뭐 달아난다라고 하면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아하. 뭔가에 쫓기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하. 이게 그제 낮 12시 30분, 그러니까 대낮에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네. 택시가 멈춰서자 차에서 내린 70대 승객이 뭔가 집어들고요. 네. 택시기사는 겁에 질린 듯 승객을 피해 달아납니다. 뒤이어서 승객이 공구 가게에서 둔기를 집어들더니 자, 이걸 마구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짐수레를 들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잘 보시면 이 짐수레를 들고 저걸로 택시를 막 내리치죠. 승객이 공구 가게에 놓인 둔기와 흉기를 마구 던지면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기사님 또 나중에는 뭘 맞은 것 같아요. 집어던져서 가지고 뭘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CCTV 상으로는. 근데 지금 보세요. 저 당시에 기사님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좀 불안했잖아요. 아마 지금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테고, 이 목격 지금 대낮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 분들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섭게 망치랑 주변에 있는 공구를 막 집어던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쉽게 다갈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사님이 살려달라고 너무 애원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왜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100번 양보해서 최재문 교수님, 저 몹쓸 인간이 그냥 맨손이었다면 그나마 많은 분들, 주변 분들이 합세해서 뭐 팔을 하나씩 잡더라도 제압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영상 보기에도 뭐 이것저것 다 잡아던지고 막 물건을 휘두르는데 다
다 다가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하죠. 왜냐하면 네. 뭐 무기, 흉기 같은 걸 들고 막 그러니까 하잖아요. 맞아요. 네. 대단히 위험한데 저 사람 70대 남성인데요. 어허. 술에 만취한 상태예요. 어허. 술 취해지고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 택시를 타고서 이제 기사에게 어느 장소로 가자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 내리면서 요금을 지불하라고 했더니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기자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허허, 참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택시 기사의 머리를 계속 여러 차례 폭행을 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때리니까 세상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머나, 택시 어머나. 기사가 밖으로 나왔더니 그리고 났더니 내려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공구 들고 손수레 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택시를 부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지만 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 70대 남성은 일단 저 괴력이 정말로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압을 못할 상황에 지금 택시 기사님이 아까 잠깐 붙어서 말려보려고 했지만 지금 힘에 붙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몹쓸 인간 진짜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질러 진짜. 문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영장을 법원에 보내서 구속을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체를 기각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이유를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정도로 어떻게 술을 취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요금 자체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강도 상해로 의율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저기에서 그 택시 운전기사가 상당히 다쳤고 거기 있는 네. 차량이 다쳤고 나아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크게 조성했다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경찰의 1차적 판단이 맞았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물론 일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죄를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불구수사 원칙을 견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정도의 소란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찰의 1차적 판단이 조금 더 맞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재차 영장 청구하는 것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상황은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저 몹쓸 인간, 저 70대, 왜냐하면 우리가 70대한테 어르신이란 표현을 붙이려면요,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우상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몹쓸 인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 몹쓸 인간이 보세요, 저렇게 범죄를 막 둔기 공구 주변에 있던 공구를 휘두르면서 주변 사람도 위협하고 특히 택시 기사님 아까 공구 집어던진 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막 쥐어 감싸는 듯한 모습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저 상황에서요, 혹시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감형되거나 요즘 법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요즘엔 선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성을 알면서도 또다시 술을 먹고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요즘의 실무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둔기와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이고 또 네. 피해자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가볍게 다스려져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네. 혹시 이 남성이 과거에도 폭력의 전력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먹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네.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은 저 70대 남성 몹쓸 인간의 행동 때문에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 공구 가게 앞에이다 보니까 공구도 집어던지고 난장판을 이제 피웠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 택시 기사님도 피해자지만 공구 가게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공구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혹시 저 70대 남성이 변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어디서 이게 피해를 보상받는 거예요? 결국 저도 저런 부분에 아까 보자마자 아이고 저것 그 택시 운전 기사뿐만 아니고 공구 가게 사장님도 졸지에 날벼락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마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고가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합의를 위한 것이라도 아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큰 어떻게 보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식칼 코너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공구 코너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가면은 칼이 그 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노출돼 케이스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많죠. 네네. 저런 케이스를 상당히 좀 평소 때도 걱정하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네. 아니나 다를까 구체적으로 지금 술을 만취한 사람이 사실 요즘 70대라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맞아요. 분들은 네. 옛날에 50대 못지않은 그 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이 저렇게 대낮에 백주대낮에 저렇게 한다는 것은 평소 때 어떤 공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부분도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아무튼 네. 이 택시 운전 기사뿐만 아니고 공구상도 분명히 손해배상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건 고의적으로 손괴를 했기 맞아요. 때문에 손괴죄로 고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 70대 남성 몹쓸 인간한테는요, 우리의 법이 살아있다는 거, 무섭게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는 그런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말처럼 경찰을 건드리면 당연히 안 되지. 뭐 경찰을 건드려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정현 평론가님? 경찰뿐만 아니라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휴가철이잖아요. 네. 이럴 때 제주도 많이 가시는데 아하. 제주도 제주시에서 네. 최근에 말로만 듣던 이른바 참교육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남성이 경찰한테 혼쭐이 났다는 거예요. 어허.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하, 영상이 있어요, 네네. 예,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깜깜한 밤인데 어머머. 어느 밤처럼 까만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양복 차림의 남성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오. 심지어는 얼굴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상대는 폭행을 막고 피하기는 해도 맞서지는 않고 참고만 있습니다. 아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아니 근데 보세요. 아까 최진봉 교수님, 하정현 평론가님 먼저 서두에 지금 한 남성이 경찰한테 혼쭐이 난 지금 참교육 당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 양복 입으신 분이 그냥 대항하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는 분이 경찰이군요. 경찰이 아니고요. 저분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세요. 어? 가게 직원이고요. 어허. 그리고 폭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은 가게 손님이었어요. 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이제 저기에 영상이 잡힌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둘이 평소에 알던 사이도 전혀 아니고요. 네. 처음 만난 사이고 가게 안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게에 저 검은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손님하고 자꾸 이제 시비가 붙은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계속 가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린 거예요, 같이. 그랬더니 저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라는 사람이 네. 저 사람이 마구잡이로 지금 직원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어쨌든 저 직원분이 지금 일방적으로 맞대응도 못하고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담하는 얼른 주변 분들이 112에 신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든지 또 깨진 유리병을 들고도 어머, 그랬나 봐요. 세상에. 그래서 깨진 유리병을 든 사람이 있다라든지 또 남성들이 싸운다라고 한 5건, 6건 정도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어허. 그 후 상황도 이어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이 남성이요. 뭐가 떳떳한지 직접 경찰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경찰의 팔도 밀치죠. 시비를 거는 듯합니다. 그런 남성을 경찰이 막아서자 또 실랑이가 벌어지고요. 급기야는 경찰에게 이 남성요. 잠시 후에 보시면요. 저렇게 있다가 발길질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이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했고요. 붙잡힌 남성 격렬하게 저항을 해보는데요. 전혀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경찰의 참교육입니다. 야, 저 몹쓸 인간이 오늘 진짜 몹쓸 인간 맞네요. 경찰한테 발길질을 한 순간 그 발길질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순간 경찰분이 제압을 했어요. 정말 몇 번이라도 지금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통쾌한 장면인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보자마자 한 말이 신분증 내놔라, 뭐 관등성명 대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관등성명을 대니까 저한테는 나는 때려도 깜방에 가지 않는다, 체포해봐라 이러고 이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잡은 상황이었어요. 뭐 이름 뭐냐, 인적사항 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발길질을 바로 하니까 저희도 바로 제압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술서 작성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가시고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인간이에요. 경찰한테 관등성명 대라 신분증 내놔라 이랬답니다 진짜. 이 남성 경찰에게 발길질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아파서 응급실을 갈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다수이고 이 깨진 병으로 휘둘렀다라고 한다면 특수폭행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좀 엄중하게 처벌해서 이 법의 무서움, 경찰의 무서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 경찰은 뭐 저기 하는데 우리는 왜 공권력이 약하냐 하는데 정말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경찰분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찰분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